네, 반갑습니다. 역사쌤 김주한이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드디어 국민국가의 형성 마지막 파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국가의 형성. 자, 오늘 파트 같은 경우 특징이라고 하면 뭐냐, 유럽에서 어떻게 보면 강대국 입장이긴 하는데 조금 후진적인 혹은 많은 분열을 갖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독일, 그리고 이탈리아, 마지막으로 러시아, 이런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드디어 끝나네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독일 살펴볼게요. 독일은 한 요 정도로 쓸게요. 자, 독일의 통일 과정. 자, 이상해. 뭐가? 자, 그 전에 쌤이 이탈리아라든가 혹은 이탈리아가 아니죠, 프랑스라든가 영국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운동이라고 썼었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통일 과정이야. 네? 왜 통일 과정일까? 그렇죠? 요거는 사실 이탈리아도 포함이 되거든요.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면은 당시 독일의 배경 어떤 모습이었는가? 자, 당시 독일 같은 경우는 크고 작은 이 국가로 한 30여 개에서 40여 개로 잘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개로 분열. 왜요? 우리 나폴레옹 생각을 해보자. 나폴레옹 때 라인 동맹 만들어가지고 독일 이 본 지역과 이제 이 라인강 옆쪽 서쪽 지역에 이제 라인 동맹으로서 프랑스가 완충지대를 만들었었단 말이야. 또 친프랑스 지역이었단 말이야.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은 나라를 분열을 시켰었고요. 더 넘어가서 종교전쟁, 30년 전쟁 당시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인해서 독일이 이제 수백 개의 조각으로 찢어지게 되잖아. 그런 식으로 독일은 계속해서 찢어져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스트리아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프랑스 그리고 영국같이 통일된 국가들의 그러한 힘을 본인들은 발휘를 할 수가 없었다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연히 먼저 통일부터 진행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통일 과정을 진행을 하는가? 우선은 경제 파트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경제 파트부터. 자, 우선은 누구를 중심으로? 프로이센을 중심으로 어떤 동맹? 관세 동맹을 체결하게 된다. 관세 동맹. 자, 요거 같은 경우 이제 1834년이죠? 맞네. 1834년에 관세 동맹을 시작을 합니다. 야, 프랑스 물건 1,500원, 이탈리아 물건 불쌍하니까 800원, 우리 독일 사람들 물건은 300원. 이런 식으로 관세를 빼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독일 내에서는 물건들이 왔다 갔다 할 때, 독일 민족 내에서는 물건이 왔다 갔다 할 때 저렴하게 구매를 하고 팔 수 있다라는 거죠. 왜 근데 이거 사실 경제적인 통일 운동은 유럽연합이 딱 만들어질 때도 있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만약에 북한이랑 통일을 한다, 되게 힘들 것 같긴 한데요. 경제적으로부터 뭔가 좀 있어야 될 것 같긴 해. 예. 어떻게 해야 될지는 이제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경제적으로 이렇게 통일을 하니까 좋은 거야. 우리 야, 이렇게 잘 맞는데 같이 한번 그러면은 통일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볼까? 어디서? 자, 평화적으로 프랑크푸르트에서. 자, 프랑크푸르트 회의를 열게 됩니다. 요거 이제 41년이거든요. 1841년. 근데 누가 했냐면 이제 자유주의자들이 했어요. 자유주의자. 근데 잘 안 돼. 왜냐면은 얘네들은 힘이 없거든. 힘도 없고 또 이제 약간 탁상 공론이 되기 쉽습니다. 그러면서 또 각 지역의 그런 갈등이라든가 색깔이 너무 강해가지고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하다가 결국에는 잘 되지 않는다. 그랬을 때 통일에 대한 논의가 결국에는 스멀 될 때, 야, 역시 이런 식으로 입을 터는 것보다는 실제로 행동에 나서는 게 좋을 거야. 누가? 바로 자, 오늘 독일에서 제일 중요한 자, 비스마르크라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독일의 재상이에요. 재상인데 무슨 정책으로 가장 유명하냐? 바로
철, 혈, 정책. 자, 딱 들었을 때에도 굉장히 세죠? 철과 혈. 뭡니까? 야, 무기, 군대, 전쟁. 야, 이런 말을 해요. 우리 독일 국민들이 통일을 할 때, 군비가 엄청나게 무겁고 피를 많이 흘릴 수도 있어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이것들을 이겨낼 만한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여러분들도 공부하기 힘들죠? 하지만 여러분들 뭘 갖고 있어야 돼? 의지를 갖고 있어야 된다고. 그런 내용들을 이 사람은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러면서 밤낮 없이 전쟁 준비합니다. 열심히.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조금씩 그 주변 지역을 정복해 나가는데, 우선 프로이센 같은 경우가 그 주변에 벨기에라는 국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벨기에 아시죠? 네덜란드 옆에. 그 벨기에와 영토 전쟁을 벌였다가 승리합니다. 그리고 또 항상 독일 옆에서 간섭하는 누구? 오스트리아랑 전쟁을 해요. 승리해요. 그래서 어떻게? 와, 북 독일 연방을 결성하게 됩니다. 북독일을 통일한 거야. 오케이 막 이러면서 이제 한단 말이야. 그러다가 누구? 독일 민족의 철천지 원수 중에 하나인 누구? 프랑스와 전쟁을 하게 돼요. 야, 나폴레옹 1세 때 라인 동맹 뚝 띄워줬잖아. 나폴레옹한테 복수해야지. 당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 3세입니다. 그랬을 때 승리를 해요. 그리고 어디까지 가는 거야? 프랑스 파리까지 가는 거지. 그래서 어디서? 프랑스 수도에 있는 베르사유 궁전까지 가가지고, 수도에서 좀 떨어지긴 했죠. 베르사유 궁전에서 독일 제국을 선언하는 거지. 독일 제국 선포. 자, 몇 년입니까 이거? 연도 1871년 요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삐뚤어졌네요. 자,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베르사유 궁전이 어디예요? 루이 14세가 만들었던, 프랑스의 절대 왕정을 만들었던 루이 14세가 정말 열심히 공들여서 만든 궁전이잖아. 그 궁전의 거울의 방, 가장 화려한 거울의 방에서 독일 제국 선포식을 딱 한단 말이야. 와, 이 복수가 이런 복수가 없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독일의 통일 과정을 여러분들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음 타자 누구로 살펴볼 수 있느냐? 바로 이탈리아 살펴볼게요. 독일의 남쪽에 있었던 이탈리아 두 번째.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이탈리아 통일 과정. 자, 여기서는 사실 이제 좀 키워드도 중요하기도 한데 비스마르크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근데 부러졌다. 자, 죄송해요.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세 명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치니, 그리고 카보우르, 그리고 가리발디 이렇게 있는데 어렵지 않아요. 세 명이랑 같이 해볼게. 자, 이탈리아 지도가 있어요. 이탈리아가 약간 장화를 닮았어요, 얘들아. 장화. 자, 그리고 코르시카 섬, 프랑스의 땅이죠. 코르시카, 그리고 사르데냐, 그리고 저 아래 시칠리아 섬이 있습니다. 시칠리아 섬. 그랬을 때 맨 처음 여러분들이 살펴볼 친구는 누구냐? 바로 마치니야. 그쵸? 주세페 마치니. 자, 마치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사실 이탈리아의 직접적인 통일 과정에서는 사실 없었어요. 초반에 활동하던 사람이었거든. 어떤 당을 통해서? 청년 이탈리아당, 이탈리아당 활동을 했단 말이야. 근데 이 친구는 사실 어떤 친구였냐면은 왕정으로 이탈리아를 통일하고 싶진 않았어. 왜? 이거는 그냥 봉건 국가에서 그냥 넘어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자유주의에 입각하여서 일반 시민, 국민들이 깨우쳐서 그러한 국민 국가를 만드는 걸 지향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엄청난 분열 상태였거든요. 엄청난 분열 상태? 거의 그냥 수백 개의 국가로 찢어져 있었어. 왜? 여러분 보세요. 이탈리아 예전에 어떠한 제국이 있었죠? 이때 로마에. 얘기해 줬잖아 지금. 로마란 말이야. 로마 얼마나 거대해요. 근데 로마 뭐야? 세계의 최강의
제국이었단 말이야. 유럽 최강의 제국이에요. 유럽인들이 가장 선망에 맞지 않는 제국이란 말이야. 그래서 유럽 왕들은 대대로 본인이 로마 황제였으면 하는 생각들을 합니다. 프랑스 왕도 그렇고요. 에스파냐 왕도 그렇고요. 심지어 오스만 트루크도 그렇잖아. 그랬을 때 이 이탈리아의 문제는 결국 로마의 문제고, 이 일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가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누구? 에스파냐, 프랑스, 저기 어디야? 독일 옛날에 잘 나갈 때, 그리고 오스트리아, 다 그냥 로마, 이 이탈리아 일에 막 집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얼마나 빡세겠니, 살기가. 그러면서 수백 개의 국가로 찢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 여러 가지 국가들이 생겼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마치니를 지지를 하겠냐고, 왕정 이거 폐지한다고 하는데 안 하지. 그래서 마치니 같은 경우, 청년 이탈리아당 같은 경우는 활동을 하다가 탄압받고 쓰러집니다. 그랬을 때 마치니의 의미 정도로 보면은 이제 통일 운동을 할 때 정신적인 지주가 돼요. 초반에 엄청난. 그러다가 누구 힘을 갖고 있었던 당시 사르데냐의 재상이었던 누구? 자, 카보우르를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카보우르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사르데냐 왕국의 재상이었어요. 그랬을 때 다른 국가가 뚝딱뚝딱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탈리아도, 특히 사르데냐 왕국 또한 그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국가적으로 산업을 장려하고요. 더불어서 통일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군대를 확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통일 준비를 하고요. 또 외교수를 되게 잘 벌여. 그러면서 프랑스랑 같이 연대해서 오스트리아를 견제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입니다. 그랬을 때 누가 당시에 붉은색으로 쓸게요. 붉은색으로 요렇게 시칠리아에서 남부 이탈리아까지 석권한 누구? 바로 가리발디의 무슨 청년당? 붉은 셔츠 청년당. 붉은색이죠. 붉은 셔츠. 몰라. 셔츠. 자, 이렇게 할게요. 그냥 붉은 셔츠 청년당이 어떻게 의용군으로서 내려와가지고 남쪽 이탈리아를 석권을 해요. 그리고 북쪽 같은 경우는 사르데냐 왕국이 프랑스의 도움을 받아서 오스트리아와 이제 전쟁을 벌인다라는 거지. 그러면서 대단한 게 뭐냐면요, 가르발디가 이쪽 남쪽 이탈리아와 시칠리아 땅을 사르디냐에 넘깁니다.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욕심을 가질 수도 있겠죠? 근데 뭐예요? 통일을 위해서 본인이 이렇게 이루어 놓은 성과를 하게 된다라는 거야. 엄청나게 대단한 거 아닙니까? 나만 대단해요? 자, 그러면서 어떻게 가리발디와 카보우르의 합동 행동으로 인해서 어떻게 통일 이탈리아가 완성이 된다. 이탈리아 통일. 자, 요건 언제예요? 1861년 요렇게까지 독일로부터 한 10년 전에 통일을 하네요. 이러한 모습들. 그래서 독일의 통일 과정과 이탈리아의 통일 과정을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러시아를 살펴볼게요. 러시아, 북방의 대국이었던 러시아, 어떠한 모습을 보이는가? 자, 러시아의 모습인데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통일 과정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배웠던 프랑스라든가 영국 정도를 생각하면 돼. 뭐냐? 얘들아, 쌤이 영국과 프랑스 비교할 때 뭘 얘기했었지? 자유주의. 누가 했는가? 요거 비교했단 말이야. 그랬을 때 프랑스 같은 경우는 누굴 중심으로? 시민들을 중심으로 혁명.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를 중심으로 점진적으로 개헌을 혹은 법 개정을 했었잖아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 국민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발전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느냐? 바로 차르가 노력합니다. 차르는 뭐예요? 러시아의 황제를 의미를 해. 그러니까 위로부터의 개혁인 거지. 자, 왜 그러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러시아의 황제였던 짜르였던 누구? 니콜라이 1세 같은 경우는 유럽에서 당시에 자기가 경찰 국가라는 거, 러시아가 유럽의 헌병 국가라는 것을 자청합니다. 왜?
러시아가 그 엄청났던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주력 군대를 묵사발을 냈거든. 우리가 프랑스 꺾었단 말이야 임마. 우리 없었으면 유럽 다 그냥 프랑스 차지 됐지.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러면서 경찰 국가의 모습을 보여요. 근데 그 안에 있었던 누구들, 젊은 장교들 같은 경우는 생각이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러면서 당시 누구? 젊은 장교들. 지금은 여러분들 젊은 장교들이 그냥 뭐 평범한 시민이죠. 국민이죠. 근데 당시에 젊은 장교들은 사회의 엘리트 계층이란 말이야. 이 친구들이 프랑스의 자유주의라든가 그러한 사상들에 물들어가지고 우리 국가 또한 이렇게 차례의 전제 정권이 되기도 하는데 그 말고도 더 발전적인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 라면서 어떠한 반란을 일으킵니까? 그렇죠. 저번 시간에 했어요. 저번 시간에 했어요. 데카 브리스트의 난을 일으킨단 말이야. 12월 당 이 친구들이. 그러면서 니콜라이 1세가 이거 개빡친 거야. 이런 개자식들 사회 엘리트가 된 애들이 지금 이래? 다 죽여버려 그냥. 진압한 다음에 자유주의는 뭔 자유주의야 이씨. 그냥 더 차르 전제 정치로 갈 거야. 전제 정치 강화한다. 조용히 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임마. 라고 하면서 국가를 운영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스템이 결국에는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우리 아이스크림을 가지고 싸웠던 바로 크림 전쟁이라는 거지. 크림 전쟁. 실제로 아이스크림 갖고 싸우겠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자, 이 전쟁 같은 경우는 누구? 러시아가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었고요. 러시아. 그리고 누구랑 싸우는 거예요? 당시에 오스만 제국. 오스만이면은 그냥 그냥 이슬람 국가에서 좀 센 친구 정도? 러시아에 비교했을 때 러시아 그냥 가볍게 이길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누가 당시에 프랑스와 그리고 영국이 아주 전격적으로 오스만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오스만이 막 기고만장해서 그냥 러시아를 뚝 패는 거야. 물론 둘 다 피해 엄청 많이 봅니다. 근데 러시아는 에이, 얘네가 아무리 도와줘도 야, 너 유럽의 헌병 국가야. 경찰 국가란 말이야. 근데 지겠어? 했는데 어떻게 되는 거야? 개 털리는 거예요. 엄청나게 죽습니다. 사람들 많이 죽어요. 그러면서 당시 러시아 굉장히 충격에 빠지는데요. 그 다음에 누구? 알렉산드르. 네, 쌤도 지금 충격을 먹었습니다. 갑자기 종이를 칠 줄이야. 자, 알렉산드르 2세가 되면서 러시아가 바뀌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 어떠한 정책들이 나온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알렉산드르 2세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고민을 하는 거야. 러시아가 왜 이렇게 후질까? 다른 국가에 의해서 밀릴까? 결국에 그것은 이거다. 농노. 여러분들 농노가 뭐예요? 중세 유럽에서 있었던 노비도 아니고 노예도 아닌 것이잖아. 되게 반자유민들. 서유럽의 국가들 같은 경우 왜 이렇게 발전하는가? 시민계급이 성장하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발전하면서 국가가 같이 발전을 해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 시민계급 자체가. 근데 우리는 시민계급이 나올 수가 있어? 없어. 국가의 대부분들이 농노야. 다 누구에게? 지주들에게, 귀족들에게 예속된 존재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렵다고 판단을 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농노 해방령을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선 실제로 이걸 옮기게 돼요. 언제? 1861년. 61년이 좀 중요한 내용들이 좀 있네요. 이렇게 41년 이렇게도 하고. 자, 그랬을 때 농노 해방령을 실시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두지 못해. 왜냐면은 농노들이 신분적인 의미는 있지만 결국에 토지가, 땅이 누가 있냐면은, 자, 토지는 결국에는 당시에 지주들 혹은 또 이제 귀족이죠. 귀족, 지주들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신분상의 차이는 이렇게 많이 올라갔겠지만 결국에 경제적으로는 예속이 된 상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냥 뭐 알바생과 사장님 이런 관계라는 거지 그냥. 그랬을 때 이게 해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농노 해방령도 그렇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여기서 누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지식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러시아 되살릴 수 있을 것인가? 되살린다기보다는 약간 좀 성장시킬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농노들을 어떻게 하면은 계몽시킬 수 있을 것인가? 당시에 지식인들로 하여금 어떤 운동이 벌어지게 되느냐? 중요합니다. 바로 브나로드 운동이 전개가 됩니다. 이거 우리 이제 한국사 시험 때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 문맹 퇴치 운동 이래가지고 민중 속으로 이제 지식인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뭐 하는 거야? 가르쳐 준다는 거지. 인간이란 무엇인지 계몽사상이라든가 사상 그리고 자유주의, 민족주의, 러시아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근데 잘 되느냐? 잘 안 돼요. 농노와 지식인들 간에 갈등이 생긴다는 말이야. 농노들은 자신들의 삶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켜주길 바래. 지식인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제 사상적인 변화, 생각적인 변화를 얘기한단 말이야. 서로 이게 코드가 안 맞아. 이럴 바에 빵이나 더 주세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지식인들 왜 얘기하는데 못 알아쳐먹지? 그러면서 지식인들과 농노 간에 그러한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일부 지식인들 안에서 개빡친다 하면서 농노들에게 되게 이제 분노하는 사람들도 생기고요. 그 안에서 도대체 이러한 상황을 만든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차르라는 거지. 혹은 차르, 니콜라이 1세, 알렉산드로 2세. 당시의 차르 누구예요? 알렉산드로 2세. 그래서 여기서 분노한 나머지 알렉산드로 2세를 암살해버립니다. 자, 뭐가 지금 엄청나게 빨리 일어났어요. 그렇죠? 그러므로 인해서 당시 나름대로의 개혁 군주제를 표방을 하였었던 알렉산드르 2세가 암살당하게 되면서 러시아의 군주정은 점점 더 강화되게 된다는 거. 군주정 강화 요렇게까지. 그래서 나중에 언제 러시아 혁명이 있기까지 이 러시아의 차르 혹은 이 로마노프 왕가는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고요. 러시아는 계속해서 다른 유럽에 비해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민중들의 삶은 정말로 힘들어지게 되고요. 그래서 러시아까지 딱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결국에 오늘 이제 살펴본 내용까지 해서 19세기까지 하는 그러한 국민국가의 형성 과정. 처음에 뭘 배웠었죠? 빈체제 배웠었고요. 그 다음에 프랑스, 그리고 영국, 미국 배웠고요. 오늘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러시아까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내용들 꼭 정리하시고요. 그런 다음에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국민국가를 만드는데 또 하나의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산업혁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